안녕하십니까. 2024년 우리 독학사 1단계 문학개론 기출문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국어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20문제 끊어서 두 강으로 완성해 드릴게요. 국어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학개론 부분을 볼 때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근데 다른 분야보다 기본 개념들은 잘 이해가 되는데, 이제 작품이라든지 특히 문학 비평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해를 하려고 마치라니까. 작가나 어떤 특이한 용어가 나올 거예요. 거기 초점 맞춰가지고 이건 뭐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보다 보면은 역시 문학개론에서도 좀 난해한 그런 분야 한두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너무 거기다가 빠져가지고 다른 문제를 놓치는 이런 개념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형태에서는 우리 이제 문학의 기원설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문학 기원설 했을 때 크게 보시게 되면은 자, 세 가지가 있죠. 심리학적 기원설, 발생학적 기원설, 그리고 발라드 den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는 이제 심리학적 기원설 중에서 우리가 모방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모방하게 되면 용어 딱 하나만 하세요. 모방이라면 나오겠죠, 당연히. 다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제시했던 모방 본능. 자, 볼까요? 모방했으니까 모방이란 말만 나오면 되잖아요. 사물을 모방하려는 본성과 그것을 보고 느끼는 쾌감을 바탕으로 문학이 발생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 제시했던 바로 모방 본능설입니다. 그럼 나머지 학설을 볼까요? 자,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그랬어요. 뭐 끌어들인다는 얘기, 끌어들인다. 바로 다윈이 제시했던 흡인 본능설. 끌어들인다, 흡인. 다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는 바로 욕망에서 발생됐다. 그 다음 뭐겠습니까? 자기 표현 본능설이겠죠. 네, 허드슨의 이론이었습니다. 다음, 인간이 가진 행위 그 자체를 즐기려는 충동에서부터 문학이 발생했다 그랬어요. 그죠? 이것은 칸트라든지 실러, 스펜서가 제시했던, 그죠? 네. 바로 유희 본능설의 모습이죠. 즐기는 모습이니까. 자, 모방의 모습, 모방 본능설. 쉽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자, 문학의 속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크게 봤을 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를 모방을 하지만 현실을 또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건 아니거든요. 자, 현실 사회의 거울이다.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긴 하더라도 현실 그 자체를 제시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크게 봤을 때 자, 개연성의 허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다음, 문학은 정서적인 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그렇겠죠. 다음, 문학은 집단적이고 객관적인 정서. 문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정서가 돼야 되지, 집단적이고 객관적인 정서가 되면은 이것도 무가 같은 그런 개념이 되잖아요. 그죠? 자, 집단적이 아니라 개인적. 그리고 객관이 아니라 주관. 문학의 사상은 작품에 담긴 작가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우리가 보통 사상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문학 특성도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겠고요. 다음 3번. 자, 이제 문학의 기능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시적 기능, 비판적 기능, 쾌락적 기능, 오락적 기능 이렇게 나왔는데, 우선 이 정철의 훈민가라는 작품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훈민이 뭐예요? 백성을 가르친다, 교화한다. 그래서 송강정철이 45세 때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썼던 가사가 바로 관동별곡이죠. 그죠? 네. 그래서 강원도 백성을 교화, 가르치기 위해서 썼던 작품이 훈민가인데요. 총 16수의 연시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민가 또는 일명 이걸 경민가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16수가 전부가 다 부지가 붙어 있어요. 어버이 살아신제 삼길난 다하여라. 자, 이 내수, 네 번째 수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자요편이다 그래요. 자요편이다. 그러니까 살아서, 지나간 후리면 돌아가신 이후면은 슬퍼서 뭐 할 건데요. 자, 평생에 고쳐 못할 일, 바로 효겠죠.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자, 그래서 훈민 그랬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쉽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다음에 4번은 문학의 장르의 세 가지 기본형. 그러니까 문학의 갈래, 장르를 묻는 경우죠. 그래서, 보통, 2분, 3분, 4분, 5분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분법적 개념을 보게 되면은 매체에 따라 가지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보통 운문, 산문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학설의 형태는 주로 역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했던 학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죠. 자, 서정양식, 서사양식, 극양식 이 세 가지가 기본 3분법입니다. 여기에 이제 4분법을 제시한 사람이 우리 조동리 박사였어요. 거기에 바로 교술양식의 형태는 4분법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문학으로 보면 서정양식의 대표가 뭐예요? 시고요. 여기는 소설이고요. 여기는 희곡입니다. 하지만 그 문학의 일반적인 학설 개념에서 문학은 허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전통적으로 수필의 모습, 자, 이것을 전통문학에서는 문학의 갈래 포함을 시키지 않았었습니다. 왜냐? 현실 세계가 변형되지 않고 작품 속에 그대로 등장할 수 있는 장르가 바로 교술양식, 수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분법 했을 때는, 자, 셋, 4분법에 교술양식이 포함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5분법 했을 때는 시나리오,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는데요. 자, 이 3분법과 4분법의 형태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문제의 유형이었던 거죠. 다음. 자, 시적 언어의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김수영의 눈이라는 작품을 제시했는데, 자, 여기에 키워드 한번 잡아볼까요? 자,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자, 이 눈이라는 동일한 의미에 대해서 내리는 눈과 그리고 사람의 눈이라는 모두를 칭한 동시에 둘 중 어느 하나를 정확하게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어요.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엠푸슨이 제시했던 이론 같죠? 그래서 아마 그 작가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엠푸슨이 그 보통 애매성의 7가지 유형이라고 하는 시의 특성을 제시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하나를 정확하게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용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중의성이다 하는 친구가 있는데 중의적 개념이 아니고 엠푸슨이 제시했던 용어 개념이다. 바로 애매성이라는 용어, 엠푸슨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문학의 장르를 나누는 이제 기준을 한번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기준 자체에 따라 가지고 모습인데, 자, 먼저 독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운문, 산문을 나눠요? 이 운문, 산문을 나누는 것은 언어 형식이잖아요. 믿음이 있냐, 없냐. 그러면, 이런이 말하는 독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나누는 형태는 뭘까, 주로? 오락문학이다, 대중문학이다, 통속문학이다. 그죠? 네. 이렇게 나누는 것은 독자와의 관계 모습이고요. 네. 운문, 산문을 나누는 기준은 언어의 형태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자, 좀 더 해볼게요. 자, 작품, 매체,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는 기록문학과 구비문학. 창작의 목적에 따라서는 순수, 참여, 계몽. 또 제재의 성격에 따라서는 농촌, 연애, 역사, 풍속. 자, 문학의 장르라는 기준의 모습이니까 우리 교재에도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보너스 문제로 풀 수 있겠고요. 다음 7번입니다. 자, 시에서의 운율입니다. 이 작품을 줘놓고 이제 박용래의 전형눈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율이라고 하는 것은 리듬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어떤 특성을 통한
그죠? 네. 반복을 통해서, 네, 운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행으로 구성된 작품인데요. 문법적인 구조가 어떻게 돼요? 거의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문법적인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통사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시 형태는, 현대시 모습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내조일의 모습인데 이런 통사 구조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거의 정형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자, 1번을 보시게 되면은 외형률보다는 내재율이 두드러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형률의 모습은 정형시를 말합니다. 내재율의 모습은, 그죠? 이건 자유시예요. 그러니까 1번 형태는, 자, 어때?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함정을 판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봐봐요. 외형률의 모습은 원래가, 정형시에 나타난 것이 외형률이고, 내재율은 자유시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작품의 형태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자유시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 현대 자유시이면서도 통사 구조가, 똑같다 보니까 어떻게 돼? 겉으로 보일 때는, 그치? 외형률적인 요소가 오히려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작품이 자유시인데 당연히 내재율이 않는,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이 작품을 갖다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하다 보니까, 그죠? 내재율보다는 오히려 외형률적인 모습이 더 강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음에, 전통적인 7호조, 에이, 음수로 관계없어요. 자, 이 7호조 했을 때는 우리 김소월을 중심해서 민요시 있잖아요. 그래서 7호조, 삼음보, 이런 무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맞는 거죠? 네, 자유시에 속하며 운율을 느끼렵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자유시는 맞죠. 하지만 이 운율의 형태가 되게 돼. 마치 내재율보다는 외형적 모습이 강하지 않습니까? 통사구조의 반복이니까. 자, 이것도 틀렸죠. 다음에 반복이 되는 구조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자, 뭐라고 한다? 통사 구조의 반복. 물론 이 작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전통 시가에서의 만약에 통사 구조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 전통 시가의 통사 구조에서는 특히 우리 시가에서는 AA, BA 구조의 통사 구조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이것도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8번 가겠습니다. 이음절. 자, 음절입니다. 음절. 네. 음절이니까 글자, 수를 말하잖아요. 이거 뭐 볼 것도 없네요. 그죠? 음보라는 것은 박자 리듬을 말하는 거예요. 박자 리듬. 그래서 보통 이음보, 삼음보, 사음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에서 가장 두드러진 운율이 음보율이에요. 그리고 음보율에서 이건 좀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보율을 했을 때 삼음보 하게 되면은 그렇죠. 고려 가요하고 경기체가. 사음보 할 때는 주로 민요와 가사. 이렇게 기억. 시조도 마찬가지겠고요. 다음에 음수율 할 때는 글자 수를 말합니다. 글자 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고려 가요 하게 되면은 기본 율조가 어떻게 돼요? 삼음보에 3, 3, 2조가 기본 율조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수 3, 3, 2 이런 거. 7호조, 8화조, 3, 4조, 4, 4조. 됐습니까? 네. 이런 것 형태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 음수율이죠. 그 다음에 내재율의 모습은 외형률의 반대가 되는 것이 내재율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강약률 같은 경우는 이제 액센트 같은 경우인데, 주로 한시라든지 영미시에서 많이 출제, 우리 시간은 거의 안 나와요. 자, 이것은 음수율의 개념을 물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만 나오면 좋겠네요. 자, 다음. 이 시의 음보율은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작품 알겠죠? 자, 진달래꽃인데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자, 1920년대 민요시다. 그럼 민요시의 기본 율조하게 되면은 자, 음보율은 몇 음보? 3음보. 음수율 했을 때는 네, 7호조입니다. 자, 나보기가 엮여 7자잖아요. 가실 때에는 5자잖아요.
이런 식으로 7호조의 기본 형주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항상 민요시하게 되면은 7호조 3음보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같아요. 네. 다음 10번입니다. 자, 이제 서정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시의 모습을 특성에 따라서 제시했을 때 서정시, 서사시, 극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은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서정시에 당연히 우리 사조별로 보면 주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주정주의니까. 그래서 낭만주의 길이 많거든요.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지성을 강조하는 주지시가 있습니다. 주지시. 예. 그래서 문의 사조로 본다면 주정주의의 낭만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이성과 지성을 통해 감성을 억제한다라는 개념이 바로 주지시의 모습인데, 하지만 내용상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당연히 네, 서정시에 포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정시에 대한 옳은 설명이기 때문에 이건 이름을 맞겠고요. 그럼 나머지 한번 봐볼까요? 시의 대상이 신이나 영웅, 역사가 나옵니다. 또 객관적인 사실을 노래했고요. 서사, 지향이 됩니다. 자, 이 형태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현대보다는 우리 주로 고대에서 많이 발달된 문학의 형태가 바로 이 서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서정시보다는 그만큼 분량이 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로 영웅서사시라는 게 많겠고요. 다음에 형태를 기준으로 볼 때, 기준으로 시를 분류할 때 정형시와 대립이 된다라고 했는데, 정형시와 대립이 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서정시가 아니라 이건 자유시예요. 형태 구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특성에 따라서 보면은 원래가 서정시 때 정이 뭡니까? 정서,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사조별로 보면은 서정시의 주류는 다시 낭만주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낭만주의를 주정주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주정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왔던 것이 주지주의예요. 그래서 사조별로는 낭만주의, 그 주정주의와 주지주의의 모습은 반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특성상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지성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거기에 정서, 감정을 넣는 게 감정을 안 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서정시, 넓게 보았을 때 주지시도 어디에 포함이 된다? 서정시에 포함이 된다는 거. 네, 이거 하나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자, 시적 이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네. 자, 보통 우리가 자, 이미지 형태는 우리말로 풀었을 때 뭐라고 풉니까? 심상이라고 풉니다. 시의 특성으로 보면은 회화성과 가장 밀접하게 되겠고요. 그렇죠? 네. 또한 우리 시에서는 1930년대 바로 모더니즘 계열의 작가들이 이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는 하나의 회화다라고 봤던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 이미지 심상이라는 것은 네, 사물의 네, 감각적 형상이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시각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물의 영상을 우리가 심상이다라고 설명하거든요. 자, 먼저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 자,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신선하고 독창적일 때 표현 효과가 크다. 당연히 이기죠. 다음에 감각적인 체험에 재생일 때 표현 효과가 크다. 항상 감각이라는 말을 빼면은 이건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시에서의 표현 기교 중에서 이미지와 연관되는 부분 자체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거든요, 보통. 서술적 심상, 묘사입니다. 비유적 심상, 그리고 상징적 심상. 그 세 가지 형태가 시의 심상의 모습인데,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선명한 이미지의 모습은 주로 비유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유나 상징 등의 표현 기교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런데 시의 주제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맥락에서 형성한다?
이 시의 이미지라는 것은 바로 시의 주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그죠?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의 주제와 밀접하다. 독립적인 맥락보다는 전체 시의 상황과 합치가 되는 이런 모습이 이미지 모습이다. 자, 시의 이미지의 아마 이제 종류에 대한 문제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자, 다음에 자, 휠라이트가 제시했던 그래서 휠라이트 하게 되면 뭐 기억나요? 그렇죠? 은유. 그래서 우리가 휠라이트에 은유하게 되면은 딱 두 가지거든요. 병치 은유가 있고, 그렇죠. 네, 치환 은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물었던 문제는 바로 치환 은유하고 병치 은유 개념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때 그러니까 병치 형태는 나란히 배치한 게 병치잖아요. 그래서 치환의 모습은 두 개념이 연관성, 그러니까 두 개념이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개념이 병치와 치환 개념이에요. 자, 볼까요? 자, 그래서 에즈라 파운드의 지하철 정거장에서라고 하는 시를 예시를 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난 이 얼굴들, 까맣게 지른 나뭇가지 위의 꽃잎들. 자, 얼굴, 꽃잎. 자, 여기서 이 얼굴하고 꽃잎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인지 또는 다른 것인지 판단이 유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과 꽃잎이 어때요? 서로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좀 연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갖다 나란히 제시해서 우울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것을 우리는 휠라이트의 병치 은유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치환 은유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형태가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제3의 의미를 묶어져 가지고요. 3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을 치환 은유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휠라이트의 병치 은유에 대한 개념을 물었던 문제죠. 다음, 자, 13번입니다. 자, 이제 시를 직접 줘놓고, 그죠? 네. 그 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옳지 않은 겁니다. 네, 조지훈의 승무죠? 그래서 물론, 조지훈 하게 되면은, 이 승무라든지, 그죠? 우리 봉황수라든지, 이 작품을 썼던 청록화 작가였습니다. 자, 우선 이 작품에서, 그러면 작품 모르니까, 이거 맞게요. 자, 시적 허용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시적 허용, 시적 자유, 시적 특권이라 설명하거든요. 시적 허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글에서는 모순된 언어들, 그러니까 일상적인 언어 규범에 어긋난 그런 표현들을 이 시에서만큼은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적 특권이다, 시적 자유다, 시적 허용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작품에서의 시적 허용은 뭘까요? 간단하게. 자, 기억하세요. 바로 음절의 확대 현상이 시적 허용입니다. 그러니까 하얀 하지 않고 어떻게 돼? 하얀 음절을 집어넣었죠. 감추고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감추오고 이런 식으로 음절을 확대했다. 자, 시적 허용이 묻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은유를 통해서,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은유였습니다. 그럼 은유 공식이 어떻게 돼요? A는 B다 그랬잖아요. 하얀 곡갈은 나비다. 됐죠? 자, 두 번째, 첫 번째 표현기교 시적 허용, 두 번째 표현기교 은유. 다음,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자, 이미지를 물었는데요. 어디를 봐도 청각이 어디겠습니까? 지금 춤을 추기 위한 준비 과정을 청각이 아니라 시각이겠죠. 하나 사진 보듯이, 눈으로 보듯이 말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현기교 어디 있어요? 역설이 있습니다. 자, 역설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요. 두보레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럽다. 그래서, 자,
이 조재훈의 승문 나왔을 때 이 작품에서는 지금 표현 기교를 물었던 문제니까요. 자, 첫 번째 시적 허용, 두 번째 은유, 세 번째 역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나 청각보다는 시각이겠죠. 다음 14번입니다. 네, 심상이, 자, 심상 문제가 또 나왔죠. 자,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우선 이 심상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물의 감각적 영상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항상 어떤 말이 빠지면 안 돼요? 이 감각이란 말이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감각의 형태가 하나의 감각만을 동원하면은 그것을 단일 심상. 자, 한 시행에 둘 이상의 감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결합심상이라 부르죠. 이때 이 결합심상의 모습도 다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감각의 형태가, 그치? 감각 형태가 아무 관련이 없이 병치, 나란히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복합, 감각적 심상이라고 하고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원관념, 원감각을, 그러니까 보는 것을 듣는 것처럼, 듣는 것을 보는 것처럼 다른 감각으로, 그죠? 네, 전이를 시켜버립니다. 자, 그 부분을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둘 이상의 감각이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복합하고 공감각은 물어요. 근데 감각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는 단일심상과 결합심상을 묻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감각 형태를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파란 했을 때, 자, 이건 눈으로 보는 거죠. 시각이죠. 다음, 여기에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바람 소리라고 안 나오게 되면은, 그치? 이 바람은 뭐가 돼야 돼요? 촉각이에요. 바람을 청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촉각의 모습이고요. 다음, 이번에는 타고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감각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굳이 한다면. 그리고 이번에 이 형태는 여러분이 표현 기법 봤을 때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한용운 선생의 작품 같은데요. 그죠? 이건 우리 역설법 나올 때 늘 나오는 식구예요. 감각은 모습은 없습니다. 자, 다음에 3번을 보면은, 예,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여기는 뭘까요? 촉각이 되겠고요. 어둠의 형태는 시각이 되겠죠. 다음, 매운 계절의 채찍. 자, 맵다의 모습은 미각이 되겠고요. 다음에 채찍은 맞는 거니까 촉각이 되겠죠? 그럼 내가 표현하는 두 대상을, 그러면 파란 바람이 불고 했을 때,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것은 바람의 이미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촉각의 시각화입니다. 다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어둠이었습니다. 그죠? 자, 시각의 촉각화입니다. 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자, 채찍이었습니다. 네. 자, 채찍. 채찍의 모습을 뭐요? 맵다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그죠? 물론 이 부분을 일제강점하라는, 그리고 반영론적 관점을 해석한다면 일제강점하에 어떤 가혹한 탄압, 실현,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 네, 공감각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가능하겠다. 그리고, 이게 나왔을 때는 항상 뭘 기억한다? 역설법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괄호에 들어갈 이제 소설 부분이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소설의 형태에서, 우리 구성이 있잖아요. 구성. 구성. 그래서 이 구성의 형태도,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구성과 이제 넓은 의미의 구성이 있는데, 하나의, 자, 사건을 서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암기하면 돼, 그냥. 당근 다 빼버리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자, 이 스토리하고 플롯을 구분할 수 있느냐. 그죠? 그래서 스토리 했을 때는 뭡니까? 바로 단순한 사건의 시간적 순서입니다. 그래서, 자, 스토리 했을 때는 한마디로 무엇을 중시한다? 네, 시간성을 중시합니다. 시간성을. 그래서 그 예물 있잖아요.
왕이 죽었다. 그리고 왕비도 죽었다. 그냥 시간적 순서예요. 그게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나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과성을 중시하는 겁니다. 플롯은 인과성. 왕이 죽었다. 너무 슬퍼서 왕비도 따라 죽었다. 인과성이 모습이 돼야 돼요. 항상. 자, 그래서 인과성과 시간성, 자, 두 가지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소설에서 스토리하고 플롯의 개념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16번은 자, 표현 기법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작품 몰라도 되잖아요. 나의 첫사랑은 장미꽃처럼 화려했죠. 그러니까 굳이 한다면 장미꽃 같은 첫사랑이죠. 자, 여기 잠깐 이루나 정리를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비유, 그러니까 뭐 비유 속에 뭐 상징도 있습니다만은 크게 봤을 때, 자, 비유가 있고 상징이 있습니다. 비유와 상징의 공통점은 원관념을 보조관념을 통해 제시하는 점은 같습니다. 그런데 비유가 됐을 때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반드시 같이 나와야 돼요. 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비유에 우리 대표했을 때, 자, 말하는 은유가 있고, 이렇게 직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 그때 은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동일시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말하는 이제 A는 B다. 또는 이런 것도 있죠. 원관념이 보조관념을 수식한 듯한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입에서 직유의 형태는 그걸 뭐로 알아요? 처럼 같이 드시피 그 연결어가 원관념에 붙어요? 보조관념에? 그렇죠. 보조에 붙어야죠. 자, 그래서 직유라고 나왔을 때는 네, B 처럼 A가 됐고 B 같은 A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 나오는 나의 첫사랑하고 장미꽃하고 뭐가 원관념이겠어요? 당연히 나의 첫사랑이겠죠. 그러니까 장미꽃처럼 장미꽃 같은 첫사랑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의 형태는 자, 직유가 돼야 되고요. 입에서 나의 삶에 장미꽃은 없었다. 하나만 나오잖아요. 하나만. 그게 바로 상징입니다. 그래서 원관념이 그것도 숨어 있고 보조관념만 등장하는 것이 상징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비유와 상징의 식별 기준은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있느냐 없느냐. 유추관계니까요. 유사성이 있는 건 비유, 상징은 유사성이 없습니다.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둘 다 식구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상징은 원관념은 숨어 있고 보조관념 하나만 등장하는 것입니다. 쉽죠? 그래서 이 16번의 문제의 의도는 여기서 비유와 상징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이 문제의 의도였다. 자, 볼까요? 맞죠? 자, 다음 17번입니다. 얘는 소설 양식의 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자, 옳지 않는 거예요. 인물과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이야기니까. 보통 그 소설을 쓸 때 뭐라고 하지, 여러분들? 이렇게 하잖아요. 서사 양식이다. 그러면 서사 양식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소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소설 구성의 요소 있을 때 있잖아요. 자, 세 가지.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소설 구성의 한 요소죠. 그래서 인물과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양식이다. 맞죠? 다음. 시인과 화자의 관계와는 달리 소설가와 서술자는 동일한 존재로 인식이 된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 시점 문제에서요. 소설에
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나가 등장했으면 당연히 1인칭 시점이 있겠죠. 나는 곧 누구입니까? 라고 설명했습니다. 난 누굴까요? 응? 나는 누굴까요? 그러면 이 소설가 형태는 지금 이건 작가잖아요. 소설은 허구라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등장인물인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수필이라고 했잖아요. 허구입니다. 네. 그래서 작가의 허구적 대린이에요, 이게. 대린. 그래서 이 작가의 허구적 대린을 우리는 누구라고 그래요? 그것을 서술자라고 불러요. 됐죠? 그래서 소설가, 작가하고 서술자는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작가는 현실 사람이고 서술자는 내레이터, 바로 허구적 대리인입니다. 개념 문제였습니다. 네. 인간의 삶을 다루지만 허구적 요소를 더해 꾸며낸 이야기죠. 자,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다,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개연성의 허구다. 개연성이라는 것은 있을 법한 사실을 개연성이라고요. 허구는 꾸며냈다는 얘기죠. 다음에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갈등, 대립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소설을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갈등,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다만 이제 갈등의 유형의 모습도 내적 갈등, 외적 갈등. 또 외적 갈등은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사회, 그죠? 개인 대 자연, 개인 대 운명, 이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갈등, 대립, 사건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 네. 바로 소설의 개념인데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의 꼴 작가. 이 공식은 수필뿐이라는 거. 나머지 형태는 아닙니다. 자, 다음에. 이제 구성 방식을 물었네요. 인물이나 배경이 동일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이 다른. 자, 이건요,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의,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하나 맞게요. 동일한 주제에 몇 가지 독립된 이야기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틀을 만들어냅니다. 이 구성에서는 여러분들 뭘 묻냐면요. 자, 피카레스크식 구성 방식하고 일단 옴니버스 구성 방식을 구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피카레스크식 구성 방식은 자, 동일한 주제 이 인물들 이거 하나만 하세요. 동일한 인물이 각기 다른 이야기에 나오는지 됐죠? 아니면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 각각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지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 어떻게 돼요? 인물이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동일하면서도 사건이 다른 이야기를 모아놓았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지요. 그래서 이런 소설을 우리는 피카레스크식 일명 연작 소설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죠? 하지만 옴니버스 구성 방식은 자, 동일한 주제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은 인물들의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옴니버스 구성 방식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죠, 여러분들? 옴니버스. 우리 봉산탈춤. 자, 봉산탈춤 총 7개의 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당이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뚝이, 그지? 또 양반. 그건 6과장, 6번째 마당이었던 양반춤에만 등장합니다. 그럼 나머지 상자춤, 사자춤, 인물이 달라요, 다르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동일한 인물을 했기 때문에, 자, 이때는 피카레스크식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A는, 자, 피카레스크식이죠. 입에서 무엇은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 자, 우리 집에 액자가 있습니다. 그죠? 액자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액자. 그죠? 이것을 외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 그림 있잖아요. 이게 실제의 사건이고 실제의 주제의 모습이죠. 이러다 보니까 액자식 구성방을 취하는 작품들을 보게 되면 독자와의 거리감을 좀 객관성을 확보하고 거리감을 두기 위해 가지고 시점이 바뀌어요. 그래서 주로 외화의 모습은 내가 등장합니다. 주로 1인칭 관찰자예요. 내가 본 얘기인데, 내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해놓고 실제의 내와의 모습은 3인칭,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 얘기를 쓰는, 자, 이런 모습을 우리는 액자식 구성 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세 가지 기억하세요. 피카레스크하고 옴니버스하고 액자 있죠? 네, 구성 방식의 개념을 물었던 문제였습니다. 다음 19번입니다. 자, 인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물의 유형이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주제 방향에 따라 대표성 여부에 따라 많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도 개념 하나만 좀 정리를 할 텐데요. 그래서 현대 소설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인물의 모습인데요. 여기서는 그냥 또 하나 인물이 나올 테죠. 자, 여기서 기준, 어떤 사회의 어떤 집단이나 계층에 소속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한다면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바로 대표성의 여부가 돼야 되죠. 기준이. 그래서 그 인물이 어떤 시대나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은 뭐라고 해요? 그것을 전형적 인물. 전형적 인물. 이 전형적 인물의 모습의 반대가 같은 말이 유형적 인물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전형적 인물의 반대는 뭐가 돼야 돼요? 그것은 개성적 인물이 되죠. 이피적 인물은 반대가 평면적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갈등에 따라서 소설 속에서 인물의 성격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그래서 입체적인 반대는 평면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적 인물이라는 이 형태가 이제 현대 소설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 개념이 되는데, 루카치던가요? 우리 소설 거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문제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문제적 인물이니까 그 사회 구조 있죠. 근대 사회의 문제점. 타락하고, 그치? 예. 또 부정적이고, 사회의 어떤 모순, 비리를 폭로하는 인물. 그것을 문제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적 인물의 형태는, 루카치의, 이 얘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 다시 하면, 주제의 방향에 따라서 했을 때는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그 다음에 대표성 여부에 따라 가지고는 전형적 인물과, 그죠? 개성적 인물. 사건에 따라 인물의 성격 변화 여부로 본다면 이피적 인물과 반대는 평면적 인물.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인물 설정의 기준도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인물 설정. 네, 전형적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나오죠? 그래요. 자, 하나 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루카치가 소설의 이론에서 제시한 인물, 자, 개념입니다. 네. 근대 이후에 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물은 항상 사회의 모순, 비리, 부조리, 불만, 폭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에 대한 불만을 갈등으로 엮고 이로 인해 보편적인 질서에 맞서는 인물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와벌에서 우리 주인공 있죠? 제가 중학교 때 이 소설을 읽은 것 같은데, 옛날에 세로로 써 있는 소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인공 이름이 길어요. 그죠? 노미온 노바노비치, 나스콜리니코 본명 나올 겁니다. 여자는 소피아가 나오겠고, 그죠? 자, 이방인에서의 메르소, 그리고 광장에서 이명준, 이런 인물이 나오는데요. 자, 루카치, 그 다음에 항상
근대 소설 이유 나왔다. 사회의 비리, 부조리, 여기에 대해 맞서는 인물, 폭로하는 인물. 자, 이것을 뭐라고 했다? 문제적 인물이라 하고 루카치는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쉽죠? 자, 이처럼 이렇게 기본 형태가 나왔던 문제들은 쉬울 텐데, 자, 여기까지 쉽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4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비평, 이 용어가 나왔던 문제들은 거의 이제 30번대 이로 나올 거예요. 그죠? 자, 21번 이 부분들은 판을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같이 이어서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